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여야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미와 과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한 달 넘게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세 분의 평가를 짧게 들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8대0 결과를 줄곧 이제 주장하셨었는데 결정문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이었고요. 일단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을 헌법의 이름으로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당연한 일을 얻기까지,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국민들께서도 너무 많이 상처 입었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봄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여권에서는 선거 당일까지도 사실 거기 이제 헌재 간 중진 의원들이 뭐 4대 4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망도 일부 하고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헌재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단은 없는 것이고, 또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들을 쭉 보니까 상당히 그 명문이다. 우리가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을 목표로 두고 네. 어떤 점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을 토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만큼 이제 우리 정치가 다시 정상화되고 서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은 그 선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반박을 제기하는 쪽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헌법재판과 관련한 5개 쟁점 외에도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또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 뭐 혹은 이제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가지고, 저는 우리가 5대 3이니 4대 4니 이런 거 이렇게 논쟁을 나눴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머쓱해질 정도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헌재 판단이 사실 내려지자마자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전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입을 했어요.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를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했는데, 자, 앞서서 그 지난주죠. 현 지도부를 대선까지 재신임하기로 추인을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신주호 부대변인, 여당 지도부도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신임을 받게 된 뭐 배경이랄까요?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네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기관의 탄핵 심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불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된 것이 어떻게 그 지도부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그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현실론적으로 지금 비대위를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킨다면 저희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뭐 상임 전국위도 열어야 되고 전국위도 열어야 되고 비대위도 꾸리고 하려면 뭐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난 다음에 선대위를 꾸린 다음에 조기 대선 체제로 가게 되면 저희가 한 열흘 정도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현 비대위 체제로 대선까지는 치룰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그런 그 요인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을 2달 안에 치러야 되는데 과연 지금 비대위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게 실익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제일 그냥 당면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동수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여당 뭐라 그럴까요? 그 지도부가 그대로 가는 거. 네네. 야당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조치해라. 그다음에 탄핵에 뭐 찬성했던 의원들 특히 끝까지 뭐 그렇게 뭐라고 주장했던 의원들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여당 지도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갑니다. 이건 뭐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고 사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딱히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인물들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이제 뭐 다른 쪽에서는 욕을 먹긴 하지만 또 이분들 나름 이번 이 탄핵 정국에서 보면은 객관성이라든지 중립성 지키려고 노력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뭐 관령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지도부를 교체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안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그대로 가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 두 분이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윤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서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갖고 전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반성이 있는 태도인가, 반성과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왜 달려갔으며 그리고 그 달려간 자리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를 왜 옮겼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방금 이제 뭐 앞에서 좀 좋은 평가들을 사실은 인물에 대해서 해주셨지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12.3 계엄 당시에 국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엔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현재 재판관들을 계속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제 두 분 다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지도부가 뭐 내부적으로는 시간도 없고 그냥 이만한 사람 없으니 그냥저냥 가자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 그다음에 그 이 대선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부분들 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치러질 뭐 6월 3일이 거의 유력하고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현직 대통령 파면 후에 2달 안에 치러지는 선거 거기다 야당에는 저만치 앞서가는 후보가 이제 버티고 있고요. 여당으로서는 뭐 버거운 싸움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그나마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면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분들 다 합쳐보니까 한 10명 줄잡아 10명 정도 되는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뭉쳐서 야당 후보와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뭉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아, 그래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탄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끈끈하게 국민의힘이라는 단일 정당으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정권 연장 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획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외쳐야 될 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민심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었던 일부 강경파 인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고 경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한 사람의 거의 뭐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당선 그리고 이재명의 출마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경선에 들어오시고 그 속에서 굉장히 난투를 벌이고 하다 보면 컨벤션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컨벤션 효과에 힘을 입어서 바람이 분다면 그리고 그 동시에 중도층의 민심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방책이 나온다면 저는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충분히 꺾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전략으로 반 이재명으로 뭉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오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종의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와 같은 공포감을 주입하는 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로부터 느꼈던 그 두려움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의 원인 제공 자체를 어쨌든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했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계엄 이후에 대통령과 뭐 정치적으로 선을 긋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명시적으로 피력한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국민의힘이 활동을 했고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과 일심동체를 이뤄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보를 다 쌓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입 싹 닫고 그러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한들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지는 국면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자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민의힘 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 심판 프레임으로부터 반 이재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오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답노트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나이브해도 너무 나이브하고 사실상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동수 대표님, 네. 우리 신조 부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이런 요인 때문에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정책 아젠다나 이런 걸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할 때 국민들한테 이게 설득이 될까요? 근데 저는 좀 국민들이 그런 전략으로만 간다면 피로도를 많이 느낄 것 같은 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사실은 본인이 뭘 이제 잘했다거나 혹은 어떤 비전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가뜩이나 탄핵의 원죄도 있는데 과연 이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만 이 국민들에게 이제 소구했을 때 과연 그게 먹힐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부정적이라면 국민의힘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컨대. 지지층을 일단 뭐 정치 구도를 떠나서 아젠다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지층을 좀 새로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리긴 한데 미국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한 20년 정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산층 이하 뭐 노동자 계층 굉장히 많이 이 소외되었고 그 네. 사람들의 소외를 달래주겠다고 이제 우파 정당들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보수 정당만 전혀 다른 길로 가가지고 뭐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발견됐네 뭐 이런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뭐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이 지지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치 구도에서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놓치고 있는 뭐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서민계층 혹은 비수도권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지지층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그런 노력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을 새로 발굴해야 할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야 어느 정도 뭐 싸움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 국민의힘 내부에 또 관련되는 얘기긴 하지만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사이에 조율을 어떻게 할지 오늘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오늘은 아니었지만 최근의 얘기인데 자 그래서 탄핵 반대파 찬성파 사이 갈등 조율 문제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아울러서 지금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신 대통령 파면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모드 전환을 해서 중도층 마음을 모아갈까. 지금 이동수 대표는 그 어떤 지지층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이 큰 고민이고 쉽지 않은 과제 같아요.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전 봅니다. 네.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색깔이 같은 그러니까 이른바 비상계엄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분이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 된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주었었던 그런 독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던 후보가 저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태세 전환은 이미 완성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맞붙는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정권 교체의 그 프레임이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정권 교체를 해온 나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 후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그 의중이 투영된 후보는 그 당의 공식 대선 후보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정권 연장이라는 그 아젠다를 들고 나와도 변화를 바라시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괴리가 다른 분이 저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의 그런 압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신주호 부대변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뚫어야 될 벽이 경선의 벽이잖아요. 예. 근데 경선의 벽에는 당연히 당내 지지층의 입김이 크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당내에서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파면 이후에 사실 나왔던 메시지가 김상욱 의원 뭐 징계 혹은 제명 혹은 출당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상욱 의원 비판하고 낙인 찍고 왕따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반성해야 된다거나 이 대통령이 그래도 정말 큰 잘못을 했다라는 성찰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원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뭐 대통령을 진짜 좋아해서 지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내 어떤 지지층의 기류를 읽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뭐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뭐 기각 각하 탄원서 내고 뭐 헌재 앞으로 몰려가고 뭐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고 이랬던 분들 보면 결국 이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 당내에서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식적인 주장, 김상욱 의원 얼마나 상식적인 주장을 합니까? 탄핵되어야 되고 계엄 잘못됐다. 이거 보수 정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지금 낙인 찍혀갖고 거의 욕을 정말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계엄에 반대하고 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선 주자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과연 당내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경선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후보는 경선의 벽을 통과하는데 그 당내 지지층 흡수에 좀 용이하고 어떤 후보는 뭐 중도층 확장에 그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 교집합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 교집합 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최근 한 몇 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경선 양상을 보면은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는 후보와 또 당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계속 경쟁을 했잖아요. 지난 대선도 보면은 이제 여론에서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제 이겼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원들 표 받아서 이기기도 했고 또 그 직후에 치러진 그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히 경선 때 이제 김은혜 대 유승민 해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양상이 펼쳐졌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심은 이제 이 본 선거에서 확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너무 이제 당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이겼기 때문에 좀 중도 확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이제 뭉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른쪽에서 뭉치느냐 중간에서 뭉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뭉쳤다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중간에 있는 후보들 뭐 예컨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밖에 있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랑도 손잡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긴다는 표현은 못 쓰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랑 그래도 붙어볼 만은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일쯤 당 대표직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처음 출마 공식화한 분은 김두관 전 의원 오늘 출마 선언했고요. 자, 유력 비명계 인사로 꼽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 사김이라고도 하고 사김 중에 한 명은 출마 선언 벌써 했고 나머지 3김인데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게 나머지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여튼 다른 아직 분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 세 분,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 출마 저울질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 뭐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벌써부터 이제 다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꺾을 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날개를 단 모양새거든요. 지금 사실 거칠 게 없죠. 일단 당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선거였던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 뒤에 이 혼란한 탄핵 전국에서도 결국 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상처가 나거나 당 대표로서 어떤 본인의 정치 자산을 깎아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려온 모양새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당내에서도 혹은 당 밖에서도 많이 공격했던 이 대표의 이른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뭐 위증교사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2심도 그렇고 계속 이제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 공격하는 주자들에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출마를 결심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그동안처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반체제 그러니까 반 이재명 체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안티체제를 활용하는 방식은 좀 무의미한 구도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린 김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하나 더 드리면 워낙 이제 그 이 대표 입지가 현재로서 굳건하니까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분들 뭐 전 총리나 현 지사나 이런 분들이 나와도 좀 이렇게 흥행은 저조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측면은 있겠지만 뭐 그 하다 보면 또 흥행이라는 게 또 그렇게 저조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이 정도로 앞서가면 뭐 흥행이라는 게 그렇게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해요. 예. 흥행이라는 게. 왜냐하면 뭐 당대표 선거 때도 어차피 대표는 누구 이러면 예. 흥행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맨날 이제 국민의힘이랑 비교하고 이랬었는데 흥행이 되면 좋지만 흥행이 될 때 그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상처가 그렇게 납니다. 네. 흥행이 되면 지난 경선이 그랬죠. 그렇죠. 예. 흥행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접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후보가 많을수록 사실은 서로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어떤 게 득이냐 결과적으로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처럼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네. 야권이 똘똘 뭉쳐서 치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요. 뭐 큰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보는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신조호 부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 경선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예.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대선 이후에 당권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김 이분들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다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에 맞서는 차기 주자로서의 체급을 이번에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들을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좀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조 부대변님의 염원이죠. 저 바람이기도 한데 자,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만 드릴게요. 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기존 야권이 모두 참여해서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이거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거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뭐 저는 근데 안 받을 가능성도 딱히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그래요? 예, 만약에 조국혁신당에 조국 대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예. 사실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표심이 좀 몰릴 가능성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럴 일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분이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국민적인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분들 이제 뭐 저희는 다 알지만 또 이제 네. 일반적인 그 대중분들은 또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이렇게 좀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이 없고 오히려 이제 좀 이 조국혁신당을 품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이제 완전 국민 경선 같은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국 대표는 없지만 어떤 분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침해한다 그러나 그거를 떼어내는 퍼센테이지를 그거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는 같이 하는 것도 하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이제 지금 여론 지형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들 민주당이 막 그게 크게 위협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렇겠죠. 않을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모양새 자체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가는 거와 뭐 진보당 비롯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범진보 진영과 함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 박성민 최고위원한테도 짧게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요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안 어떻게 받을 것 보시는지.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물론 논의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시간이 너무 짧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주자가 민주당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당을 다 포함시켜서 치르는 어떤 경선의 모양새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제도에 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조건 다 좋은 제도냐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네. 어떤 그 제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 그 많은 당원들의 입장을 또 고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대선 전국 초입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던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어제 열고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개헌의 당위성도 있지만 어떤 개헌 논의의 그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 일단 어떻게 개헌의 필요성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서 힘을 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은 확인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도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개헌이 지금 이 시점에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 때문인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되는 최우선적인 이야기는 어떤 지금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쑥대밭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진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출구 전략으로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취지는 좋아도 이 이야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악용된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개헌 논의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일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저희 당 국민의힘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오자마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기자회견 열고 반성한다, 사과드린다, 누차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아니면 개헌을 할 수가 없다고 좀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봅니다. 국회 측에는 절제와 관용 이걸 말했고 또 대통령 측에는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되려고 한다면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오래된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의 더 발전적인 모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 정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내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방향은 도로를 거의 다 지난 신월 기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뒤로 여의대로 시점부터 내내 지나기 더디고요. 우회로인 국회대로 안양천로 방향도 함께 밀리면서 전 구간 통과에 45분가량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 강변북로도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1시간째 사고 차량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이 조금 안 되게 소요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화성, 매송과 광명역부터 금천 쪽으로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역시 경기 서부권인 자유로 부근과 계양에서 중동 쪽으로 긴 구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 개헌 제안 얘기했는데 이 개헌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2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 실제로 뭐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까지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원식 의장의 대선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와는 달리 내란 정식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반대당 입장에서 보면 신조
부대변인, 그 속에 어떤 정치적 의미도 또 담겨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참 이재명 대표가 못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이죠. 3년 전에 출마하면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대선 자체가 굉장히 접전이었고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막상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공약했던 것마저도 금세 태세 전환을 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모습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죠? 내란 종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내란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들과 지금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이야기한다? 내란 종식을 이야기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상대 진영을 내란의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 진영의 씨를 말리겠다. 이러한 독재적 발상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런 막대먹은 정치 행보를 분명히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인 용어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건 순화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하면 이게 좀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게 아닐까 이러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일단은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60일도 채 안 남았다라는 거를 먼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60일 안에 저희가 대선을 치르려면 경선을 해야 되고요. 네. 경선하고 나서 사실 선거운동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이 총 합쳐서 지금 60일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건데 예. 사실 지금 뭐 개헌하자 하면서 나오는 뭐 4년 중임제라던가 아니면 뭐 총리 추천제, 뭐 자치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거 하나하나는 굉장히 단위가 큰 주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5년 단임제가 좀 기형적이다라는 지적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개헌 요건을 강화하거나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이런 거는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경우에는 동의한다,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용에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이 60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짓고 투표하는 날 같이 이거를 국민투표를 하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질문 하나만 박성민 최고위원께 더 드리면 김두관 후보가 오늘 출사표 던지면서 개헌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또 어떤 차별성을 의식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런 분들도 빨리 개헌을 서둘러야 되고 어쨌든 이번 대선에 나선 사람들은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이 벌어지면 좀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쟁점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뭐 김두관 후보와 또 김경수 후보 간의,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간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일단 뭐 크게 굵직하게 보면 개헌 방지 개헌. 그러니까 개헌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과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부터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주자들마다 이 개헌의 뭐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뭐를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개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혹은 네. 개헌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어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자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차이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으로 가르기에는 그 기준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우원식 의장이 그랬더니 오늘 또 추가 입장을 내서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만 합의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여기 막 큰 거를 다 2달 안에 하자 이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그렇지만 지금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역시 이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 여부, 특히 이재명 대표 의중이 이제 가장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자는 우원식 의장의 추가 제안.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부터 저는 그래도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매 선거마다 이제 개헌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이제 되고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 다르다고 다들 이제 본인 권력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도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했을 때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지지층으로부터 뭐 비판 받을 거라는 거를 뭐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논의라도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박성민 전 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은 왜 있냐고 보냐면은 네. 그 87년도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12월에 대선하고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만에 지금 개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차기 지도자였던 1로 3김,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분들이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대전제에는 다들 합의를 하고 부차적인 내용들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대통령 직선제 하자만큼의 과연 대전제가 있는가. 지금 4년 중임도 당장 그 주체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원식 의장 주장대로 좀 우리가 이 개헌을 위한 논의는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개헌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지호 부대변님, 민주당의 이런 요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자당의 그런 상황부터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남의 당에 신경을 좀 안 써줬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배출했었던 대통령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되고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분을 저희 당 차원에서 내쫓는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이런 것들은 징계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여당이었던 당이 행하고 하다 보면 당내 분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기 대선을 준비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하다 보면 계엄과 탄핵의 수렁으로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요 대목에서 제가 네. 두 의원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상현 의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그 면에서는 네. 일맥상통한데 적어도 대통령께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도리다. 이게 네.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고 조경태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절연은 필연적이다. 절연 안 하면 필패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당 지도부나 뭐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가지고 대선에서 꼭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정권 창출을 지지하고 또 열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을 향한 징계를 하기 전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던 당에 어려움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죄송한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가 탈당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제명 요구 이런 거는 민주당이 했으니까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은 왜 제명 요구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도 제명을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을 향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그 헌법기관들을 침탈하려고 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으로 단죄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미 그 전에 뭐 탄핵 심판 그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런 거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1차적으로 묻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솔직히 뭐가 어렵습니까? 제명시키고 탈당시키는 게.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을 얘기하거나 뭐
전 대통령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고 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그 계엄 이후에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날 12.3 그 계엄 당시에 정말 느꼈던 그 충격은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 앞에서조차도 이 사람과 제대로 선을 못 긋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자, 이동수 대표님께 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의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재의결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석 전체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탄핵 때처럼 한 8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민의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뭐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또 네. 내부적으로 뭐 분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재의결을 올려가지고 이탈표가 나오면 또 그 자체로 이제 분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선 앞두고 이제 이런 것들 또 추진하면은 결국에 또 이제 민주당의 줄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만 키워주는 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어떤 퍼포먼스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급속히 출마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정현 전 의원 대표도 잠깐 지냈었죠. 이정현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뭐 기자회견은 안 했지만 공식화했고, 내일 안철수 의원, 다음 주에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정식 출마 선언이죠. 출마의 뜻은 밝혔고.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했더니 이 의원은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냐면서 반박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네. 범보수 단일화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건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이 아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진짜 네.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가져간 표보다 적게 난다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말이 저는 종래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요 질문은 신조 부대변인께만 드리고 시간 관계상 요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사흘째 탄핵 이후 2번째 메시지 냈습니다. 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낸 메시지라고 이제 보이는데, 자유와 주권 수호 위에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윤 전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최악이죠. 네,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낸 걸로 보이고,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없는데요. 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제대로 된 승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이제 강경하게 지지해줬던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내 투톱 만났을 때, 국민의힘 원내 투톱 만났을 때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제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모든 파국은 본인이 빚어낸 것이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본인의 이 불법 계엄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일절 없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관저에 머물면서 뭐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동안 차를 마시거나 뭐 오찬 만찬을 진행하거나 이런 모습만 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혐의들이나 이런 거를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직후에 나온 메시지랑 좀 미묘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탄핵 직후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더 이제 센 발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에 그 여러분이 좀 저를 지켜달라.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면은 이전과 같은 장악력은 보여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망하시기에 이동수 대표님 전망하시기에 앞으로 2달 동안 정치적 메시지나 뭐 행보라 그럴까요? 주로 메시지겠지만 그런 걸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장악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 보수에 유산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인사였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반문재인 정서로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네. 보수 지지층도 빨리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조 부대표님. 네.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 내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탄핵이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것은 향후에 밝혀나갈 문제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탄핵 국면 당시에는 굉장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을 했지만 그 후에 재평가가 되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고 탄핵 직후에는 입장문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근혜라는 존재가 피해자다, 약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정치권의 어떤 입장을 내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아주 강변한다면 저는 그 약한 사람이라는 고리조차도 스스로가 끊는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정권을 획득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마음까지도 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메시지 내는 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유찬이의 어린 시절은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3살 무려 부모님의 이혼과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찬이의 마음속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고모는 외롭게 남겨진 유찬이를 끌어안았고 지금까지 엄마와 아들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모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듯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온 유찬이. 수급비로 생활하는 고모의 상황을 알기에 유찬이는 최대한 무료 강의를 찾아서 공부해 왔는데요. 그런 유찬이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한 고모. 좀 더 뒷받침을 못해주는 어려운 현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꼭 고모께 효도하고 싶다는 유찬이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12시경에 경남 하동 옥종면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진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부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0.1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는 등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 습도는 39%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 확정과 함께 개헌 논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체제로 들어선 국민의힘은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취지엔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5.57%, 코스닥이 5.25% 하락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폭락했습니다. 중국 심천지수는 10% 이상, 타이완 가권지수는 9% 이상, 일본 니케이 지수는 7% 이상 폭락했습니다. 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은 취임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이 오늘 낮 12시 5분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오후 3시 반부터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40%, 산불 영향구역은 47.5헥타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시작됐던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동시에 개헌론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헌재 판단과 그 이후 이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내용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은 원래 권력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권력자가 권력의 궤도를 이탈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러서 큰 충격을 받게 한 건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심판정 내외에서 온갖 거짓말, 위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진실의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법조계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온갖 법적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의의 문제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의 문제가 정의나 진실의 문제로 이게 더 발전해 버렸고, 제가 헌재 결정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허위라든가 위선이라든가 부정의를 이겨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결국 이제 원래 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계기가 됐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동안 전체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심리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 같이 우리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걸 지켜냈고 또 신뢰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지켜냈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더욱 다행이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 결정은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이 낭독한 건 요지. 그 별도 결정문은 114페이지에 이른다고 해요. 해당 결정문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이번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정문 내용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큰 정의, 개념 정의랄까 그 네. 본질에 대해서는 약간 내부적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계엄 사태의 본질 자체는 우리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썼어야 되는데 결정문을 그렇게 쓰지 않고 좀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헌법적 정의, 뭐 헌법적 가치, 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론을 그렇게 별도로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결정문 내용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온 부분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민주주의가 이제 그 어떤 구조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돼야 하는가 그 부분을 잘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비상계엄이니까 군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국군 통수 권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헌재는 재밌게도 국군 통수 의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군을 그 대통령이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국군을 통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되니까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국군 통수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계엄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게끔 확실하게 규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결정문의 결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특히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 사건 자체가 헌법 정신이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해서 헌법의 핵심을 공격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도 다시 헌법적 가치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특히 공직자들에게 그죠? 모든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8대0 만장일치 나올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예상보다 시간을 오래 끈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다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했던 것보다는 네. 그 내부적으로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문구를 봤더니 자 이제 헌재가 이런 취지로 결정문에 썼습니다. 헌재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했다. 절대로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역으로 보면 또 여기에 이제 결정문에 그렇게 또 판시를 해놨는데 다수당의 과도한 탄핵소추나 입법권 남용을 지적하는데도 이제 결정문 일부를 좀 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문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본론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예. 그 결론 부분에만. 대통령이 네. 매우 자의적이었고 불합리한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론에 가서는 국회도 또 끌어들여서 국회도 좀 잘못한 점이 있다 하는 이런 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잘 협치를 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민주적인 취지로, 네.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충고 같은 걸 했는데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뭐 위무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이 판결의 효과 국민적인 통합이나 네.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집어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뭐 그러더라도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 이렇게 쭉 얘기가 나가는데 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치 얘기 부분은 이겁니다. 문구가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민주주의 어떤 작동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는 이런 잘못된 것이고 아주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이므로 파면은 하지만 정치권 혹은 국회도 일단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법 판결에서 쓰기에는 예. 조금 많이 나간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피청구인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그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박탈할까 말까를 논하는 자리에서 네. 갑자기 우리 민주주의 운영 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킨 양쪽의 책임을 이제 질책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그 양비론조로 쓴 건데 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합한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하여튼 양측에서 좀 그런 충고를 들어도 마땅하게 됐죠. 네. 네. 여하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하튼 이걸 종합적으로 어쨌든 언급을 했다. 그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에 2차례 공개 메시지 냈습니다. 자,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인지 불복인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좀 헷갈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헌재 판결이 나온 마당에 승복이나 불복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공직자들이 되게 그 다른 자리로 가거나 퇴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네. 그 본인이 이제 일단은 그 탄핵 결정, 인용 결정을 수용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고. 직설적인 승복은 아니지만 애둘러서 승복은 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애둘러서 뭐 승복 안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상자가 네. 너무 자기 지지 세력에 제한되게 그렇게 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또 국민 변호인단으로 딱 특정을 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국민 통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해석한 부분이죠. 네. 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은 14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란 혐의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현재 재판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 한 가지인데 이제
대통령 윤석열에서 자연인 윤석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혐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재판의 가짓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어떤 혐의로 주로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소추 특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입건되거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제기 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내란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그게 일단 문제될 거고요. 직권남용. 그다음에 예. 이제 비상사태를 좀 조작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유치나 뭐 이적죄 같은 게 또 문제될 거고요. 그다음엔 또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던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뭐 명태균 특검과 관련한 그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수사를 더 해보면 많은 혐의가 더 발견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혐의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네, 전망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헌재 파면 판단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는 이 헌재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결정은 이제 헌법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최종적 판단인데요. 네. 특히 거기에 이제 국헌문란에 관한 부분이 이제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내란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 이번 헌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걸 예.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특히 원형이 내란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형까지 아니더라도 그걸 예.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1심 하급심 법원에서 특히 헌법 문제는 헌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예. 원래 국헌문란이라는 게 바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전공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예, 미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정통한 헌법학자시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당장 논의하는 데는 사실상 이제 부정적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게 개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논의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이 논의 시점 일단 저기 예. 제쳐두고요. 교수님께서는 개헌 지금 이 시점에 개헌 논의의 필요성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개헌 논의하기에는 네. 국민들이 4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지쳐 있고요. 심신을 회복할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2달 내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되는데 네. 그 과연 그 개헌안 자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간적으로 촉박한 기간에 촉박하고 또 대선이라는 중대사를 그렇습니다. 치러야 되는데 예,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 같고요. 네. 우 의장님의 충정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없을 때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얘기 플러스 요 타이밍을 놓치면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네. 되기 전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현행법상의 대통령 권한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개헌 문제를 논의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정 그런 아젠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예. 또 이게 기간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공고를 하는 기간이 20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국회 기열이 있고 또 국민투표에 또 30일 있고 해서 네. 근데 그 앞 기간은 계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고 이전에 어젠다를 세팅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8일 최소한으로 잡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초법, 근본법을 바꾸는데 누가 한 달 만에 합니까? 그럼 국민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제안대로 하려면 국민은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 정치권에서 몇몇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데 예.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국민이 헌법 질서를 지켜냈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예,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시기는 일단 제쳐둘게요. 예,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교수님께서도 그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그러면 헌법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손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예. 오래됐으니까 손보자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미국 헌법은 지금 236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헌법은 78년이 됐습니다. 한자도 고친 게 없어요. 미국 헌법도 본문은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20몇 번 그 수정돼서 보충된 조항만 있어요. 네. 그리고 스위스 헌법은 1960년부터 개정 논의를 해가지고 네. 2000년 1월 1일에 발효돼서 40년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래됐으니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헌법의 내용 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거 국가긴급권이 제대로 손을 본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은 고쳐야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국가 긴급권 부분이 예컨대 뭔가 계엄권 미비해가지고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렇게 부분도 보시- 있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 계엄 선포도 프랑스 헌법처럼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법원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려웠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 의회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그 그렇죠. 의회를 거치거나 헌재를 제도적 거치게 장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일주일밖에 못 걸어요, 기간을. 그러니까 이번 경우하고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그렇죠.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프랑스처럼 만들어놨으면 네. 이렇게 함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은 계엄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이나 일본 헌법에는 계엄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게 뭐냐면 네. 이른바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어떤 과거 거죠? 헌법에서 예. 그냥 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 예컨대 기본권 조항 중에 뭐 국가배상 청구권을 군인이나 공무원은 뭐 군인이나 뭐 이런 이제 경찰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게 평등권에 위반되는 조항이라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장 청구권을 오로지 검사들만 청구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좀 손을 봐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대통령의 지위의 권한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컨대 유신헌법 같은 그 독재 시대 때 헌법에 들어왔던 조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네. 정치 원로들이 하자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 그렇기 권력 구조에 관한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네.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권력 그 구조의 형태를 개편하려면 사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제를 분권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달 후에 대통령을 뽑잖아요. 현행 헌법 하에서. 네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권력 구조로 바꾸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게 그냥 대통령제를 놔두고 네. 그 안에서 조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조금 조정한다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통령이 될 분의 뭐 임기를 좀 네. 늘려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로 나올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그 생각이 없다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시급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튼 지금의 그 어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원로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제 대선 전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뭐 헌법이 잘못돼서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헌법을 가지고 계엄 사태를 막은 겁니다. 우리 헌법 안에 있는 그 헌법재판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막았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처음에 막았고 국회의원이 또 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파면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이 불쑥 꺼내는 게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을 고치려면 네.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튼 두 달은 그럴 시간이 아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여튼 대선 치른 다음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대선 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헌을 위한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예. 그 정도 개헌 예. 절차법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을 서포트해서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젠다 세팅부터 국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기본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고 네. 그다음에 이 개헌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확약을
대선 후보한테 받는 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접 뭐 이걸 그 개헌안을 발의해서 뭐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방 무슨 선거하고 다음 저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뭐 시기를 맞춰가지고 임기를 어떻게 한다는 이거는 지금으로선 너무 졸속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졸속일 뿐만 아니라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한두 명 바꾸는 것과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헌법 개정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를 대선을 하는 기회, 뭐 지방선거 하는 기회, 총선하는 기회에 같이 붙여서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건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생각을 해요. 네. 약간 뭐 이제 다른 구체적인 건데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외 국민투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투표 명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투표 명부를 만들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2010 몇 년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개헌안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진지성이 없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개헌안을 덜컥 내는 걸 보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도 일단 이런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투표가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국민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부결돼 버렸어요. 국민투표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이 이제 주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헌법 개정안을 잘못 만들면 국민투표도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옛날 분들은 뭐 당연히 국민투표는 로봇 스탬프죠. 그냥 도장 다 찍어주는 거니까 그냥 국민을 동원하다시 착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는 이제 응원봉을 했기 때문에 빛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던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헌법화됐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럼 이 국민이 자기가 주권자라는 의식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해주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먹힌다는 보장도 보장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걸 더 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이 던져주면 국민이 그냥 배척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지난 넉 달 동안 이제 국정 불안정 이런 거 지켜보면서 헌법학자로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제 소회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헌법을 소회내는 거는 결국 국민이다. 궁극적인 헌법 소자는 국민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그런 국민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범위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든가 뭐 그 지식인 단체, 대학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종교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국민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헌정의 그 회복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헌정의 발전 과정 여기에 국민들이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꾸준히 감시하고 여기에 자기 의견도 내고 이렇게 같이 팔로우업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함께 다 함께 팔로우를 하면서 같이 감시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산불 소식입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4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요, 오늘 낮 12시 5분쯤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에서 100헥타르 미만일 때 발령이 되는데요. 현재 산림당국은 헬기 21대, 장비 37대, 진화대원 39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화율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진화율은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65%인데요. 산불 현장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8m의 강한 북동풍이 불고 있거든요. 네. 바람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한 번 번진 불길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동구는 인근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주민에게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고요. 현재 인근 주민 326명이 대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형 산불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회신마을 박춘기 이장은 병원 치료 중 대피 안내를 받고 황급히 빠져나왔다며 마을에 노인이 많아 대피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1명도 발생했는데요. 산불이 시작된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자체적으로 불을 끄려다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 충격의 여파라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격화하면서 그 영향으로 코스피 2,400선이 단숨에 무너졌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7% 하락한 2,328.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오전 9시 12분부터 5분 동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5일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3.7원에 급등한 1,467.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입니다. 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선 이틀간 6조 6천억 달러, 하나로 약 9,646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에 대해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선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무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증시 하락을 의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대중국과 유럽,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협상 의사는 있지만 중국의 흑자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단 건데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당시 대중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관세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 줄 것이며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의 매우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통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네. 미국
경제계, 금융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경제적 충격을 우려했어요. 네, 맞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의 비판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번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경제적 충격이 예상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의회 토론 중 한중일 경제장관들의 악수 자세를 따라하며 동맹과 적국이 트럼프에 맞서 연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켄터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주 소속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의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2025 무역검토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반발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주들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기네 주의 어떤 산업이 되게 타격을 입는 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몇 건이나 시위가 벌어졌습니까? 네, 현지 시간인 5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는데요. 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최소 1,300건 이상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과 무브온 등 19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총 60만 명가량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시위의 핵심 슬로건은 손을 떼라, 영어로 하면 핸즈오프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의료예산 삭감, 글로벌 고율 관세에 대한 반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특히 관세정책에 대한 분노가 두드러졌는데요. 고율 관세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은퇴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사회보장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시위가 미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인가요? 네, 미국 외에도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등에서는 수천 명이 핸즈오프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직후 조직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각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이미 반발을 예고했는데 일반 시민들 역시 이와 같은 행보에 동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어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대형견이 주행 중인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장면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충남 당진 사건은 6일 오후 네네. 1시쯤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량 트렁크에서 대형견이 목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당시 트렁크는 열린 상태였고 개는 하반신이 도로에 닿은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장면은 목격자의 영상으로도 촬영돼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상 속에서 차량 주변 다른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네. 신고자는 처음에는 저게 뭔지 몰라 당황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대형견이 끌려가고 있었다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형견은 스스로 트렁크에서 뛰어내렸고 네. 그 과정에서 목줄에 걸려 목이 졸린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A 씨를 입건 전 조사 상태로 조사 중입니다. A 씨의 동선과 함께 실제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식 입건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서울의 벚꽃이 올해도 예년보다 빨리 피었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식목일도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4일에 개화했는데요. 네. 평년보다 4일 빠른 시점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01년치 자료를 분석했는데 3월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벚꽃 개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벚꽃은 지난해인 3월 24일, 2020년에는 3월 27일에 피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봄이 좀 앞당겨지면서 식목일도 지금보다 빨리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는 땅이 녹고 잎눈과 꽃눈이 트기 전이었는데 꽃이 먼저 피어버린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초기 생장에 필수적인 수분과 양분 흡수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적절한 후보 날짜로는 3월 20일에서 24일 사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 평균 기온이 과거 식목일 기준이었던 1946년 당시 4월 5일의 기온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식목일 앞당기자는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시민단체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3월 식목일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그랬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년간 매월 3월 중순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도 지난달 21일 서울 김포공항 인근에서 입합나무를 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5년 전에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의 식목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도 지난해 3월 성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응답자의 56%가 3월 식목일에 찬성한다고 그렇군요. 답했습니다. 근데 아직 식목일은 4월 5일로 유지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4월 5일은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룬 날입니다. 또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제를 지낸 날로도 알려져 있어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산림청 내부에서는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량 등 다른 기후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 불안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봤는데 네. 증시는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한때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되기도 했고요. 네. 관세 쇼크가 그만큼 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이거는 사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네. 전 세계 증시가 다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뺐는데 네. 확실히 이제는 이제 신흥 시장에서 돈을 빼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당분간 이 관세 리스크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응이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상호간섭에서 중국 쪽으로 34%의 사실 관세를 책정했는데 네. 중국도 똑같이 10일부터 우리 34%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역 과거로 전쟁의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패자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 세계가 패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출 비중이 워낙 높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또 가장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나름대로 또 대비를 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충격을 흡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상 다시 한번 미국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금융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어땠습니까? 환율은 또 끔찍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기에 끔찍했어요? 네, 이게 33원 70전이 올랐는데 예. 이게 5년 만에 최대세 상승폭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33원이 올랐어요. 예, 하루 만에. 그래서 1거래일 만에. 그래서 1,467원 80전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4월 4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3시 반 종가로 본다 그러면 한 1,434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33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외국인들도 불안하니까 일단 신흥시장에서는 돈을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외국인들이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5거래일 넘게 외국인들이 계속 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이 좀 많이 뺐고요. 사실 이제 2조 넘게 뺐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 그 탄핵 인용됐을 때 환율이 이제는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우리나라 시장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제는 생각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보다는 미국 쪽 이슈가 더 많았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장에 영향 끼치는 거는 미국 쪽 이슈가 더 강력하다 이거죠. 예, 관세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그 당시에 탄핵 인용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달러가 약간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이슈가 워낙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치솟게 되는,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당분간 아마 이런 모습들이 이어가는데 문제는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 지금도 1,467원도 끔찍한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는 1,470원 넘고 1,500? 왜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뭐 저는 과연 그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00원대가 뉴 노멀이었는데 이제는 뭐 1,400원 후반대가 1,400원 후반대가 또 뉴 노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물가를 자극하다 보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이제 주식시장하고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헤쳐나가야 될 과제 이 두 가지 포함해서 뭐 수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게 리더십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이 다 외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미국 쪽으로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현대제철도 또 제철소 미국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협력업체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던데. 1차, 2차 벤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협력업체들이 이제는 고사 직전에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LG전자가 인도 쪽에 상장을 하거든요. 지금 이쪽도 지금 주식시장에 난립니다. 사실상 분할 상장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럼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인도 시장? 인도에서 또 상장하다 보니까 분할 상장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분할 상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LG전자를 바라보는 또 국내 투자자들의 눈길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 기회다 해서 저 외국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그동안 기업들이 생각했던 그 전략을 이번 기회에 아마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장한다는 거 보면은 준비는 제법 했을 텐데. 했죠. 당연히. 하고 IPO 들어가고 이번 인도 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익숙치가 않은 동남아시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거죠. 뭐 그런 쪽에서는 좋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좀 외국 쪽으로 이제는 특히 이제 미국 어쩔 수 없죠. 뭐 관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점점 더 생산 시설이 이전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 이제는 생산에 대한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조금 비어서 좀 아쉽게 좀 느껴진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빨리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좀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시 환율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또 피부에 와닿는 게 물가예요. 예. 외식하기 힘들고 장보기 무섭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네. 어느 부분에서 특히 올랐습니까? 일단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인정하기 많은 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네. 말도 안 돼 그랬을 텐데 네.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전체 소비자 물가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는 가공식품 물가가 좀 높아요. 3.6%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것들이죠. 라면, 햄, 뭐 과자, 만두 뭐 이런 것들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상승. 예, 요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일단 전체 소비자 물가를 뛰어넘는 게 이런 가공식품 물가고 또한 외식 물가도 연속 이제 3%대를 이제는 계속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당분간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도 이제 물가가 한창 이슈였고요. 네. 대파니, 사과니 이런 네. 농산물 가격 크게 뭐 올랐었고 논란도 됐었고 했는데 농산물 물가 고공행진 네. 올해도 계속 될까요? 좀 안정될까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네. 더더욱 지금 경북 산불 때문에 아마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보고 물가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상당히 되는 겁니까? 있죠. 예, 왜냐하면 경남과 경북이 봄배추라든지 마늘, 건고추, 사과, 네. 자두, 주산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가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네. 이 지역이 피해를 받아서 이게 사과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더더욱 아마 높은 가격을 줘야 되지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물가가 계속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소주와 맥주입니다. 소주와 맥주 물가가 낮아졌어요. 이게 술 더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사람들이 국민 네. 건강에 약간 이유가 조금 가슴 아파요. 이게 사실상 불경기다 보니까 이런 소주를 파는 음식점들, 이런 고깃집들이 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무료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은 좀 싸게 주고 네, 안주를 팔아서 이제 버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네. 뭐 맥주 한 잔에 1,900원 포차 이런 술집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저 대학가 가면 네. 소주 한 병에 1,000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이게 약간 미끼 상품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런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주와 그러니까 맥주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소주 물가가요 전년 대비해서 1.3% 하락했고요. 네. 맥주 물가도 4개월 연속 빠지고 있어서 뭐 이런 점들은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텐데 이게 좀 안 좋죠. 이유가 사실 불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자, 0830님이 어떤 문자 주셨냐면 환율, 산불, 관세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언제쯤이면 해소가 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환율 예측은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예측도 그만큼 어렵겠네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 이벤트 끝났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시장에서는 다 예상하길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리스크가 반영이 됐고 이제는 환율이 좀 안정될 거야. 주식도 안정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관세 이슈가 워낙 세게 미치다 보니까 환율이 갑자기 또 치솟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으로 가고요. 항상 이럴 때 격언이 있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이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죠. 투자에서 좀 벗어나서 관망하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물가가 지표로는 되게 안정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게 워낙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예,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가기 때문에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상 기저효과도 있고요. 네. 체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걸 체감 잘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보면 빈도수가 높은 상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이 있는데 이게 생활물가 지수가 144개로 구성되거든요. 요거 딱 요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즐겼어요. 사는 거니까 체감하기엔 이거 이런데 이게 괴리가 더 크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체감이 안 되는 이제 물가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엔겔 지수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소득 대비해서 식품으로 나가는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소득이 낮을수록 먹는 게 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이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정부 대책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일단 공공요금 이제는 동결하는 부분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아마 좀 빠르게 좀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지만은 추경입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추경 얘기하고 있고 일본도요.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지금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추경이 여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4월 추경을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경 빨리 진행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CN블루의 외톨이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외톨이